그러면 비가 또 와요. 어머니가 날부지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개구장이로 살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가면 소 풀 뜯기고 소골 베고 소죽 끓여주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소죽 끓이는데 위에 마늘을 이렇게 쫙 엮어놨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마늘을 소죽 끓이면서 엄청 많이 꺼먹었습니다. 단군 신화에도 보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5학년 5월 5일 날 하루 전에 담임선생님이 내일은 어린이날이니 마음껏 뛰어놀아라 했는데, 학생이 무슨 축구냐. 그래서 하루 종일 산 너머에 한약재 부자라고 있습니다. 부자는 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식변도에서 만든 거름을 한 바닥씩 집어 그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5학년짜리 꼬마가 거름을 한 바닥 집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이들 축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5학년 때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을 느껴서 옛날 부엌에 다 가지고 있었던 찬장 밑 오른쪽에 하얀 접시 위에 있었던 하얀 조약돌 같은 쌀이나 청산가리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게 다 떨어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검정 고무신을 두들기면서 나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저를 붙잡고 한없이 우셨던 우리 어머니. 6학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조그만 교회 전도사집 딸이 전학을 왔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여학생들은 까만 거 하얀 거 옷밖에 안 입고 다니고, 얼굴은 까만데 머리는 단발머리로 쫙 잘랐는데 걔는 머리도 길고 옷은 무지개 색깔 알록달록 옷을 입고 왔고, 얼굴은 뽀얗고 복숭아 피부를 닮았고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장미경이라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난달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 했다고 선생님이 상을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앉자마자 들은 이름이 정춘대고,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구나, 반장이구나. 그래서 상을 받으면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만 그 아이 눈을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싹 텄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일요일 날은 저 교회에 꼭 가야 돼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학생이 무슨 교회냐며, 일요일 날은 콩 타작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밭에서 콩을 뽑아다가 집으로 지어 날르라고. 4살 많은 형하고 하루 종일 그 콩 타작하는 콩줄기를 지어 날르는 게 임무였습니다. 아버지는 에롱기라고 지어냈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에롱에롱 하면서 콩 타작을 합니다. 근데 늦게 저 나르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멈추지 말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콩을 지어 나르는데 교회가 끝났나 봅니다. 걔는 개울가로 씻으러 오고 저는 거기서 반대로 오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운명적인 만남.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 앞으로 걸어와요. 콩을 잔뜩 쥐고 오는데 바로 요 앞에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게 균형을 잃었어요. 작대기로 이걸 막 받치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무너진 균형이. 그래서 미경이 앞에서 바르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5학년 때 왔는데, 한참 사춘기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아이 앞에서 그만 꽈당 넘어지고 콩줄기는 다 널브러졌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이마에 땅을 대고 제 얼굴을 그 아이에게 안 보이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계속 와가지고 어디 안 다쳤냐고 자꾸 제 어깨를 두들겨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저리 가라고. 안 가요. 그 저리 꺼지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제가 저만치 몰랐어도 안 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시계에다가 그 콩을 다시 주섬주섬해서 저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져요. 시계는 원래 좀 높은 데다 이렇게 대고 일어나야 되는데 평지에서 일어나려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또다시 이 앞에서 바닥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발을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희 시골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학벌 목표가 농고, 공고, 상고였습니다. 서울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는데 신동 정청래가 드디어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박규환 위원장이 나왔던 그 학교입니다. 저희 동네는 말을 짧게 해요. 충청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서울대라고 합니다. 그 양기뜸 막내는 서울대 갔대야. 그 집은 이제 고생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안기부 수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안기부 수사관들과 경찰이 저희 집으로 저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 쑤시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그 양기뜸 그 막내 아들은 이제 끝났어. 빨간 그러고 이제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배 생활을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동부지구 연합집회가 있었고 한 3,000명의 학생이 모였어요. 너무나 허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소파에서만 자고 하니까 온돌방에 지지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합집회로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 후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박시영 TV의 박시영 후배 자취방에 갔습니다. 근데 안기부 뿌락지도 몸을 숨기고 저를 뒤따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새벽 1시에 자고 있는데 안기부 수사관들한테 검거되어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겠기에 봉고창을 딱 열고 내다보는데 그냥 뒤에서 당수로 목을 쳤습니다. 목이 툭 끊어진 채 목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허리띠를 풀고 4명이 앞뒤 전후에서 허리춤을 잡고 어느 호텔 2층 빨간 카펫이 깔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호텔이 어딘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을지로 어디쯤 있는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가 국정원 출신인데 저한테 그게 아마도 아스토리아 호텔인가? 그 호텔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2층으로 끌려가자마자 노란 장판이 깔려있는 큰 비교적 큰 방에 있고 수돗물을 틀고 물고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팬티 하나 남겨놓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결박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날라오는지를 몰라요. 이마를 와서 발로 탁 차면 제가 뒤로 발라당다고 해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를 벽에 찢습니다. 쭉 미끄러져서 벽에 찢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또 때리면 옆으로 쓰러져서 또 벽에 가서 머리를 찢고 그렇게 4시간을 개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꼿꼿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어려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3가지를 결심했는데요.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그리고 방구석에 가서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또 때리려면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방 가운데에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뜨니까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조국 통일도 좋지만 먹으면서 해라.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1m 75에 74kg 대한민국 60세 중년 남성의 스탠다드 몸매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을 자꾸 사서 입어보라고 해요. 금방 사야 되는데도 다른 거 계속 입어보라고 해요. 왜냐면 여 종업원이 아이고 의원님은 아무 옷이나 다 맞아요. 사모님 좋겠어요. 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은 74kg인데 그때는 52kg가 나왔습니다. 눈만 살아있고 허리 25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말랐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가니까 그때서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 동안은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역을 가서 사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다 나가래요. 88년도 5월 청문회, 광주 청문회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몰리자 백담사로 전두환을 보내고 학생들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인천 누나집에 오셨다길래 제가 배군역, 부평 배군역에 내려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서 배를 누르고 아파트를 딱 열었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신발 벗지 마라. 아니 감옥 살고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들고 와서 이걸 먹어야 들어온다. 한 모는 먹을 수 있는데 2모째는 힘듭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입을 벌려서 강제 투입을 마치고 나서야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오셨어요. 왜 2모였냐? 2번 다시 징역 가시라. 근데 이 불의자식은 1년 후에 또 감옥을 갑니다. 미 대사가 이제 정보농성 사건으로 미 대사가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갑니다. 이유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 반대. 10월 15일 노태우 방미가 있는데 13일 날 이틀 전에 거기 가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농민, 어민, 축산업자들 다 죽는다고. 그거를 알리려고 갔다가 전경에 진압이 돼서 남대문 경찰서를 갔는데 진압 과정에서 방패로 찍혀서 제가 여기를 10반을 꼬맸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 24일 단식을 했는데요.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빵꾸 난 게 그대로 보여요. 우리 박규환 이제 대학 후배인데 여기 빵꾸 난 거 지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삭발 투쟁은 못합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제 치료하러 가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고 싶어요. 봤더니 서울역 전광판에서 한때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자 전고 반짝반짝 긴급 속보를 나오면서 성공했다. 다친 것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한독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는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다. 그래서 압박 붕대를 감아줬어요. 미이라처럼 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걸, 락뉴스 나온 걸 둘째 형수님이 봤나 봐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 뉴스를 껐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고 촉이 있죠.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둘째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 이실 찍고 해라. 그러니까 둘째 형수님이 사실은 막내 서방님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목포에서 2년 살았는데요. 평범하게 살지 않고 옥중 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수자들 봐주고 그리고 밥이 제대로 나온지 감시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서 국선 변호사를 산 사람들은 변호 활동에 소홀하니 제가 항소이유서 탄원서를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무기징역 받은 사람 15년으로 제가 감형도 시켰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할 때 잘했죠. 그때 항소이유서 탄원서를 많이 써주면서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그때 공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포교도소에서는 30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뭔 말인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마누라가 고무신 꺾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오던 편지가 안 오거나 며느리를 안 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어합니다. 근데 편지가 한번 오면 그 답장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지극정성으로 써서 보내요. 근데 본인은 글이 짧아요. 제가 또 문학 청년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 편지를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얘기합니다. 둘이 언제 만나고 언제 손잡고 뭐 별얘기를 다 합니다. 그걸 알아야 편지를 쓰니까. 그러면 편지 온 걸 가지고 답장을 제가 제 글씨로 써주면 그 사람이 옮겨서 씁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가 오면 여보 당신 교도소에서 공부 많이 하나 봐.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0명하고 편지를 쓰는데
볼펜을 쓰지 않고 가끔 사인펜을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써요. 그러면 번져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햇빛에 비춰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글씨냐고 그걸 하나하나 해독해가면서 광개토대왕비 문자 팍팍 떠가지고 하듯이 그렇게도 쓰기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편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아빠가 징역 7년인지 9년을 받았는데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아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요. 3일째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아빠 언제 나와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그래서 결국은 답장을 둘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버스 몇 번을 타고 어디가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파랑대문 집에 가거라. 거기가 할머니 집이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또 편지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런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2년 살면서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목포교도소 가서 또 옥중투쟁 위원장을 스스로 셀프로 임명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4살 많은 형한테 결혼식 청첩장이 왔어요. 너 석방되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간은 못 기다리겠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해방감을 맛보고 싶은데 결혼식을 왜 하필이면 수원 해방교회에서 하냐고. 약 걸린 것도 아니고 딴 데서 좀 하지. 거기까지 좋았어요.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알고 봤더니 서울구치소에서 저를 면회를 했는데 구치소 소장이 특별 면회를 시켜줬어요. 네,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쓸 말이 없고 흐흐흐만 썼어요. 흐느끼는 거. 그래서 5분 남았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면서 보안과 앞마당을 삐쩍 걸어 나가셨는데, 보안과 철장문을 딱 잡더니 혹시 뒤돌아보면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정이 되고 2년 확정이 되고 목포에 갔는데 들어보니 3일 후에, 저를 면회하고 한 3일 후에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도라지 밭에서 도라지를 캐다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마음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2년을 살고 나와보니 어머니가 몸이 너무 작아지셨고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감옥 잘 살고 왔냐, 건강하게 잘 지냈냐 물어보시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 박질을 하고 넌 장님도 안경 안 끼고 세상을 훤하게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어요. 하루 예배를 5번 보고 대예배장과 말기암 환자 50명이 있는 한 100m 되는 자리를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기암 환자들 이동하는 것, 식판 떠다드는 것 봐드렸고, 오늘 1명 죽어나가면 내일 1명이 들어오고, 오늘 2명이 죽어나가면 내일 2명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살펴 드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암 환자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하니 고마웠나 봐요. 그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식판을 드리면 식판에다 숟가락을 하나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거 먹지 말라고, 소리는 지를 수 없어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제가 먹고 어머니 식판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렇게 꼬집었어요. 저는 먹지 말라고.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쁜 기운이 제 몸속에 들어갈까봐 그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예배 5번 보고 빈 시간은 꽃갱이로 삽으로 작업하고 어머니 대수를 받아들이고 하루에 2시간을 못 잤어요. 한 달을 사니까 제가 11kg가 빠졌어요. 어머니가 한 달 되던 날 저를 앉혀놓고 너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도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어머니. 장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6개월씩 교대로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날짜가 딱딱 맞나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형수들이 그래요. 저 큰댁에서 모셔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모셔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옆방에서 그게 들려요. 그러면 저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장가가서 결혼했으면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방을 나와서 서대전역으로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내가 매일은 못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겠다. 그로부터 2주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오면 어머니가 막 신나요. 며느리 이제 안 들어와도 되고 손녀도 안 들어와도 되고 우리 막내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만 있으라. 그 저만 있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출입금지. 어머니가 근데 그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며느리도 한치걸로 한치라고. 아들이 와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들도 여자잖아요. 저는 남자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대접을 받아내고 그러면 수건으로 닦아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도 민망한지 우리 어머니가 농담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이렇게 닦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쓰다듬어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막내야 젊었을 때는 젖이 참 좋았는데 늙어서 찌그런 광탱이가 됐다. 나는 젖동량 안 시켰다. 그게 자부심이. 젖동량 안 시켰다. 닦아 드릴 때마다 젖동량 안 시켰다. 제가 2년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젖동량 하러 많이 다녔답니다. 어머니는 하여튼 그게 자부심이에요. 젖동량 안 시키고 키웠다고. 그렇게 2년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내려와서 보살피드렸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갔습니다. 임종을 못 볼까 봐. 가는데 저를 기다리셨던지 윈 눈꺼풀을 팍 떨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쳐다보는데 제 눈동자를 마주치시더니 좌우로 한 번,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한 번, 그리고 제 눈동자와 어머니 눈동자가 마주한 채로 세상을 뜨신 우리 어머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링컨이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끔 문안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2년 6개월 전쯤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다. 술 좀 끊어라. 그래서 2년 6개월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에 10번씩 먹던 술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 잔 내지 반 잔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서 지금 전당대회도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박순분, 우리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입니다.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이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이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큰형님 같은 형님들이,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신 김유순 형수님 같은 큰 며느리들이 일궈온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가 대통령을 못 뽑아놨더니 뒤로 후퇴하고 흑역사가 될 뻔했고 나라가 절단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재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것은 도망간 선조가 아니라 의병을 일으켰던 일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일제치하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3.1 만세운동을 불렀던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4.19도, 부망쟁도 80년, 5.18도, 6월 민주화운동도 결국은 국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의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를 다니며 대한민국 헌법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국회부터 해산하고 계엄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랬다면 계엄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만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전의 헌법은 다 독재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놀이기감으로, 장난감으로 헌법을 악용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지금 헌법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막고자 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한자 한자 쓰여져서 만들어진 130개의 조항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헌법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선 때 광주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를 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와서 옵니다. 아이고 법사위원장 애썼어, 고생했어, 윤석열 물리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근데 제가 물리친 게 아니고 지금의 헌법이 물리친 겁니다. 근데 그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더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헌법은 130개 조항 1항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130개 조항까지 써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로서 정한다. 3